제가 항상 질문 많이 받는 게 보스턴 다이내믹스랑 테슬라의 옵티머스 기술력이 누가 더 좋은 것 같냐에 대한 이번 전시에서 보여주는 모습들과 그리고 또 구글 딥마인드와의 그런 협력 발표를 통해서 한 단계 소프트웨어 쪽에서 좀 따라가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양사 간의 격차가 많이 좁혀지고 있고 테슬라가 현대차보다 훨씬 더 밸류에이션을 높게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캐치업할 수 있는 시도들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 강국들과 비교를 해서 봤을 때 우리가 좀 뒤처져 있고 또 분발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이제 생각들을 이제 갖고 있고 그래도 저희가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라고 하는 로봇의 레퍼런스를 토대로 해서 우리나라의 그런 이제 산업들을 키워줄 수 있는 돌파구들을 마련해주고 있어서 이제 앞으로 국내도 키워가고 해외 쪽으로도 좀 진출할 수 있는 발판들은 좀 마련해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국 더 큰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 산업이 앞으로 이제 꺾이냐 아니면은 계속 성장을 하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로봇은 어찌 되었든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방산주가 결국 중요한 게 첫 번째가 앞에서 말씀드린 지정학적인 부분이고 또 두 번째가 뭐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고 이제 세 번째가 당연히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아직 저는 그 끝을 보지 않았다, 피크를 보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의 개인적인 아이디어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이 로봇 기업이 아닌데 로봇 기업이 될 수 있는 회사들 또는 방산 기업이 아닌데 방산 기업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업들을 이제 서치 한번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양승윤 유진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난리잖아요. 그렇죠. 네, 현대차 주가 올라가는 거 보면은 오늘 타이밍이 너무 좋게 나와주신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요. 먼저 이번 CES에서 가장 주목하고 계신 쪽이 어느 쪽일지 먼저 여쭤볼까요? 사실 이제 저도 몇 년 전에 CES를 한 2번 정도 갔었었고 앞에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원래 CES가 소비자 가전 뭐 이런 전시회인데 올해는 이제 뭐 단언코 이 로봇이 주인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기업에서도 앞에서 말씀 주신 현대차가 사실은 거의 주인공이 되고 있고 물론 저는 비록 가진 못했지만은 올해는 현장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지금 현대차의 부스에 사람들이 지금 바글바글하다라는 이야기들을 듣고 있어서 그만큼 이제 이번 CES는 거의 로봇과 이 현대차로 좀 이제 주목이 집중되는 그런 전시장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 약 우문이긴 한데 그냥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 오늘 현대차 주가가 13% 정도 올랐잖아요. 이거 이미 로봇에 대한 기대감들 다 반영이 됐다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뭐 중간에 한번 조정 있는 다음에 또 한번 새로운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이런 것들 가능하다라고 보세요? 이게 사실은 지금 현대차가 뭐 올해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요 로봇 이슈로 해서 거의 뭐 2배 가까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고 뭐 사실 제가 자동차 담당자는 아니긴 하지만은 뭐 사실 이제 밸류에이션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또 시장에서 반영해 주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번에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제 좋은 것들 많이 보여주시긴 했지만은 이제 시장에서 계속 이제 질문을 던지시는 게 그래서 이제 언제 본격적으로 뭐 양산을 해서 이제 돈을 벌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사실 안 받을 수가 없다. 왜냐면은 뭐 이제 제가 보고 있는 작은 뭐 코스닥 기업들의 또 로봇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10억, 20억의 차이가 굉장히 큰 그런 기업들인데 사실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이익단에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니까 결국 로봇이 이 기업 가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라는 관점에서는 사실 이제 이 CS 이후에 진짜 이 주가가 올랐던 만큼 좀 후행적으로 이제 어떻게 좀 이제 증명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질문들이 많이 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건 이제 단기적인 관점인 거고 뭐 5년 뒤, 10년 뒤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지금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점점 이제 로봇 쪽으로 사업을 피보팅을 하면서 한 단계 점프업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테슬라도 그렇고 그다음에 현대차도 그렇고 GM이나 포드 이런 데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이제 예전에는 전통적으로 그냥 자동차 밸류에이션 받았다면은 이제는 밸류에이션을 평가할 때 로봇이라는 밸류에이션 영역에 좀 발을 걸칠 수 있게 되는 그런 단계로 보시는 거죠. 그렇게 보고 있고 정말 뭐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현대차 그룹이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정말 인수를 잘 하셨다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제가 항상 질문 많이 받는 게 보스턴 다이내믹스랑 또 뭐 테슬라의 옵티머스 기술력이 누가 더 좋은 것 같냐에 대한 질문들도 많이 받는데 사실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원래는 좀 테슬라가 앞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은 휴머노이드라고 하는 거는 결국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의 집합체 결합
결합이 되어 있는 제품이고 뭐 어느 하나만 잘해서는 안 된다. 하드웨어도 잘하고 소프트웨어도 잘해야 된다. 근데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지금까지는 워낙 이 이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역동적인 움직임들, 되게 하드웨어적인 고도화된 움직임들은 많이 보여주었지만 뭔가 스스로 자율성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 모습들은 못 보여줬었어가지고 조금 이제 그런 부분에서 경쟁력이 이제 뒤처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번 전시에서 보여주는 모습들과 그리고 또 구글 딥마인드와의 그런 협력 발표를 통해서 한 단계 소프트웨어 쪽에서 좀 따라가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양사 간의 격차가 많이 좁혀지고 있고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또 이제 테슬라가 사실은 현대차보다 훨씬 더 밸류에이션을 높게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좀 캐치업할 수 있는 시도들은 좀 이제 발을 걸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CES의 주인공은 지금 현대차이긴 한데 사실상의 본질은 우리나라 로봇주들이잖아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있을 거고 로보티즈도 있을 거고. 그 우리나라 로봇 업체들이 글로벌 로봇 업체들 피어들과의 비교를 해봤을 때 경쟁력이 정말 많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최근에 주가 상승을 보면은. 사실 제가 로봇 쪽에서 대단히 좀 보수적으로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기는 한데 진짜 냉정하게 뭐 글로벌 미국과 또는 뭐 중국과 뭐 일본, 독일 이런 로봇 강국들과 비교를 해서 봤을 때 우리가 경쟁 우위에 있냐라고 하면은 사실 오히려 좀 뒤처져 있고 또 분발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이제 생각들을 이제 갖고 있고 다만 이제 그래도 저희가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어찌됐든 이번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계속 이야기를 드리지만 뭐 우리나라 기업은 아닙니다만은 이제 글로벌 뭐 1등, 2등을 다투는 휴머노이드를 이제 현대차가 보유를 하고 있고 어쨌든 우리나라도 이 미국 뭐 중국의 경쟁에서 좀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활용을 해서 뛰어들 수 있는 기회들은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고 이제 저는 보고 있고 사실 중국이 대단히 좀 부럽기도 하면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로봇 기업들도 있지만 이제 부품 생태계가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거든요. 근데 또 이게 선순환입니다. 부품이 또 잘 갖춰져 있어야지 가격을 싸게 로봇도 잘 만들고 하는 건데 또 부품은 그 앞에 이제 완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이 또 커지고 그만큼 수요가 있어야지 이제 같이 이제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는 건데 우리나라는 사실 뭐 부품도 있고 완제품도 있긴 하지만 둘 다 워낙 작고 사실 이제 부품이 또 커지고 완제품이 커지고 이제 선순환이 나왔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었다 자력으로는. 근데 이제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리고 이제 현대차 같은 대기업들이 시장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의 그런 이제 산업들을 키워줄 수 있는 돌파구들을 마련해주고 있어서 이제 앞으로 우리도 이제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라고 하는 로봇의 레퍼런스를 토대로 해서 뭐 국내도 키워가고 해외 쪽으로도 좀 진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발판들은 좀 마련해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만의 독자적인 로봇 생태계 구축이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로 인해서 가능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네요. 네. 냉정하게 국내 로봇 기업들이 경쟁 우위에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작년 9월부터인가요? 국내 로봇주들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뭐 지금은 좀 주춤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의 흐름은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사실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작년에 조금 이제 왜 올랐냐가 사실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이제 상반기랑 하반기로 나누어서 보았을 때 일단 상반기는 단순히 이제 상반기도 뭐 1월달 작년 마찬가지로 CES 때 엔비디아의 또 젠슨 황 CEO께서 피지컬 AI라고 하는 이제 워딩을 이제 세계에 널리 알려주시면서 시장 기대감들이 이제 폭발을 했었거든요. 근데 상반기는 좀 뭐 단순 좀 기대감이었다. 뭐 휴머노이드나 뭐 로봇 AI가 이제는 뭔가 나오나 보다. 이제 이런 기대감들 때문에 좀 주가가 올랐었었는데 하반기 이제 들어와서는 조금 이제 분위기들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단순히 막 기술 뭐 꿈만 쫓는 게 아니라 이제 뭔가 실제로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또는 뭐 이제 로봇들이 실제로 그러니까 휴머노이드가 양산이 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들이 더해지면서 이제 숫자까지 좀 이제 보여지기 이제 시작을 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올해까지 이제 그 흐름들이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이제 올해 어떻게 되냐? 지금 앞에서 꿈도 이야기를 했고 뭔가 양산되면서 이제 숫자가 붙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었으니 이제 더 한 단계 저희가 나아가려면 이제 실제로 숫자가 이제 찍히고 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와야 돼서 결론적으로는 올해 어느 정도 이 로봇주들이 전체적으로 박스권에는 크게 갇힐 가능성들이 있다. 다만 이제 오르락 내리락 이제 등락들은 상당히 좀 변동폭이 커질 수 있고 아마 저희가 예상을 하는 거는 이제 이번 1월달에 이제 CES가 열리고 있는 상황이고 또 가장 좀 기대했던 부분들이다 보니까 모멘텀적인 측면에서 이게 지나가면은 조금 이제 조정받을 가능성들은 충분히 있다. 다만 이제 저는 그 조정 구간이 항상 이제 매수의 기회다라고도 생각을 하는 건 올해 1월달에 CES로 모든 게 끝나냐 하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또
지금 이제 로봇들이 점점 양산으로 넘어가고 네. 있고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양산 로봇 공개하면서 이렇게 기대감이 커진 건데 네. 2월달, 3월달에 이번 테슬라가 움직입니다. 네. 테슬라가 옵티머스 3세대 로봇 네. 젠3를 이제 공개를 할 건데 그 로봇도 마찬가지로 이제 양산형 로봇이어서 이제 또 누가 뭐 테슬라의 밸류체인에 편입이 될 수 있느냐 또 테슬라가 어떤 비전을 보여주느냐 꿈을 그려주냐에 따라서 또 주가가 또 이제 저희가 반등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을 거고 네. 그 이후에도 뭐 엔비디아의 GTC 행사라든지 뭐 12월 달에 로봇주들이 이제 크게 이제 불을 뿜었었던 요인으로는 미국에서 이제 로봇 관련해서 뭐 행정명령을 내겠다 이제 이런 그쵸. 이야기들도 그게 좀 큰 호재였었죠. 맞습니다. 그게 이제 아마 뭐 4월 달, 5월 달 저는 이때쯤 구체화가 또 될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뭐 6월 달 정도 들어가면은 이제 중국 휴머노이드 기업들이 또 IPO 랠리를 네. 할 계획에 있는 상황이어서 뭔가 조금 이제 시장이 계속 커지고 뭐 기업 가치가 좀 높게 평가를 받고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구간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뭐 이제 밴드에는 갇힐 수 있지만은 한번 빠진다고 해서 우하향 추세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계속 이제 반등의 기회들은 더해질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동성은 있지만 그래도 플레이는 해볼 만한 네. 그 시기이다. 맞습니다. 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로봇주 보면은 항상 지금까지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내러티브이고 지금 이제 숫자에서는 아직 가시적인 것도 못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비싼 거는 계속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그냥 그 트레일링 퍼로 보면 PER로 보면 4,000배가 넘고 그다음에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900배가 넘는데 네. 이러한 밸류에이션 레벨에서 저희가 들어갈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사실 제가 받는 질문 중에서 가장 좀 네. 어려운 이제 부분들이고 네. 사실 뭐 근데 PER이 조금 이제 과도하게 좀 높게 평가가 네. 되는 거는 이제 아예 지금 이익이 안 나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더 그런 거고 그래서 일단 저는 보통 로봇 기업들을 볼 때는 이제 PSR을 일단은 보자 지금 뭐 이익이 나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일단 매출 올라가는 네, 게 그렇죠. 시급하니까 그것도 중요하죠. PSR이 어느 정도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조금 이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PSR로 해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뭐 200배, 300배 또는 뭐 비싸긴 로보틱스가 비싸네요. 뭐 네. 수십 배로 이제 굉장히 좀 비싸서 사실 저희도 고민은 많습니다. 근데 항상 또 이제 과연 그러면 우리가 이런 전통적인 밸류에이션에 갇혀서 생각을 해야 되냐라는 이제 그 질문들을 저 스스로도 많이 던지는데 한 가지 또 사례로 말씀드리는 게 이제 스타트업 씬이긴 하지만은 미국의 휴머노이드를 하는 이제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피규어 AI라고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는 회사가 있는데 네. 그 회사가 이제 9월달 초에 시리즈 C 투자를 펀딩을 받았었거든요. 그때 이제 한 10억 달러 정도 투자를 받으면서 기업 가치를 390억 달러를 평가를 이제 받았었고 네. 거의 매출이 없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50조 원을 이제 평가를 받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현대차보다도 더 높게 평가를 받는 것들을 보면서 조금 이제 너무 그 단순한 이제 저희의 약간 전통적인 기법에 밸류에이션 갇혀서 툴에 보지 너무 말자. 갇혀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 결국은 이제 뭐 스타트업 씬이나 이제 이런 데서 하는 밸류에이션처럼 전체적인 시장의 뭐 TAM이나 네. 시장의 규모 이제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조금 이제 뭐 단기의 실적들, 단기의 뭐 그런 이제 밸류에이션들이 아니라 네. 5년 뒤, 10년 뒤에 좀 긴 그림들을 좀 보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예를 들어서 2030년도에 뭐 휴머노이드 시장 규모가 어디까지 이제 커질 수 있고 네. 거기서 우리나라 모 기업이 이제 시장 점유율을 얼마나 차지할 수 있으며 거기서 이익률이 얼마가 된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좀 이제 장기에 대한 이제 가치들을 좀 이제 저희는 산출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CES에서도 그렇고 LG전자는 이제 가정용 로봇을 선보였단 말이에요. 이제 정말 머지않아서 가정에서도 이렇게 집안일하는 로봇을 뭐 대여를 하든 네. 구입을 하든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올 것도 같은데 이렇게 좀 길게 보고 한 5년에서 10년 이렇게 큰 시계열로 보고 투자를 한다면 조금씩 모아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로봇을 이제 2022년부터 계속 이제 커버도 하고 지켜왔었었는데 네. 항상 공격을 많이 받았었어요. 이제 비싼 거 아니냐, 뭐 레인보우 그렇죠. 로보틱스가 뭐 3조가 됐을 때도 네. 4조가 됐을 때도 늘 이제 공격을 받았었는데 사실 이제 지금 또 지나고 보니 레인보우가 거의 10조까지도 올라오고 계속 이제 우상향하면서 이제 가고 있는 상황들이고 결국 이 매크로 더 큰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 산업이 앞으로 이제 꺾이냐 아니면은 계속 성장을 하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로봇은 뭐 어찌 되었든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 주신 단계적으로 모아간다라는 관점에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충분히 전 합리적인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니까 담당하고 계신 섹터가 어떻게 보면은 성장주 쪽에 약간 좀 집중이 되어 있는 섹터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로봇을 포함해서 저희가 성장주에 투자할 때
지금 말씀해 주신 것과 비슷하게 좀 어떤 측면에서 집중을 더 해야 되나요? 주의를 해야 될까요? 일단은 저는 결국 이게 말이 이제 워딩 자체가 저희가 성장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성장을 할 수 있냐가 네. 제일 이제 중요한 거고, 제가 보통 이제 로봇 산업을 바라볼 때 대단히 단순하고 대단히 쉬운 로직이긴 하지만 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일단은 그러니까 성장하려면 기술이 있어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이제 기술을 이제 갖고 있어야 된다, 첫 번째. 근데 이제 단순히 기술, 뭐 사실 기술이 있다고 하는 건 저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네. 저도 뭐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그렇죠. 있지만 네. 꼭 증명하는 게 중요하죠. 증명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제 뭐 실적에 대한 그래도 펀더멘털적인 부분들을 그래도 같이 이제 봐야 된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그럼 실적은 도대체 우리가 뭐로 판단하냐라는 건데, 사실 여기에 대한 이제 좀 간단한 로직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네. 시장에서 그렇게 열광을 하고 좋아하시는 네. 이유가 삼성의 자회사입니다. 삼성전자의 연결 자회사이고, 뭐 지금이야 매출이 뭐 200억, 네. 300억, 뭐 이제 400억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긴 하지만 앞으로는 이 삼성이라고 하는 이제 거대한 기업, 그리고 이제 삼성그룹이라고 하는 네. 캡티브라는 이제 그런 수요들을 토대로 해서 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게 저희가 이제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술도 갖고 있고 뭔가 이제 캡티브라든지 뭔가 이런 실적화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두 가지 요소를 둘 다 갖추고 있는 기업들을 저는 좀 선별을 해서 네.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섹터로 이제 방산 쪽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쪽도 커버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연구위원님, 지금 국제 정세가 굉장히 어지럽잖아요. 앞으로 좀 방산주는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사실 방산주도 저는 이제 성장주라고도 이제 네.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네. PER로도 2, 30배 평가를 받고 네. 있으니까 충분히 이제 성장주 영역에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지정학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좀 어지럽게 돌아가고 네. 있습니다. 뭐 미국의 뭐 베네수엘라 이 뭐 사태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다른 뭐 최근에 뭐 그린란드를 뭐 매수를 매입을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2022년에 러우 전쟁부터 해서 뭐 이스라엘 하마스, 네. 이스라엘 이란까지 해서 굉장히 좀 어지럽게 돌아가고 있는데, 저는 이제 방산이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결국 지정학적으로 되게 슬픈 이야기고 아이러니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결코 평화로운 시대로 이제 돌아가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방산도 계속 글로벌 무기 수요 늘어나면서 이제 동반해서 저희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산업으로서 좀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그래서 방산주가 거의 한동안 뭐 11월, 12월 때 좀 힘겨운 시기를 겪다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기준으로 최근에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그 유럽향 추가 수주가 나오면서 이제 주가 모멘텀이 한 번 됐던 건데, 올해도 수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나요? 추가적으로? 사실 올해 수주 파이프라인이 정말 많이 깔려 있다고 저는 이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2025년도, 그러니까 작년도에 이제 우리나라가 얼마나 수주했냐 하면은 152억 불을 수주를 한 걸로, 우리나라 방산업체 합산해서 전체로 봤을 때 한 152억 불, 그러니까 하나로 하면 20조 원 정도 네. 이제 수주를 했고, 우리가 최고로 많이 받았던 게 2022년도에 170억 불 정도 이제 수주를 받았던 게 이제 네. 최고인데, 거의 이제 근접하게 알게 모르게 이제 올라와 있었어요. 네. 올해 이제 저희가 예상을 하는 거는 그래도 한 200억 불 이상까지는 이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역대 최고 아닌가요? 역대 최고로 볼 수 있고, 뭐 사실 올해 뭐 시점은 사실 저희가 예측하기 좀 어렵긴 하지만 지금 뭐 나온다 만다 이야기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을 다 합산해서 보면은 거의 뭐 50조에서 70조까지도 저희는 퍼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여전히 장기적인 먹거리 관점에서는 네. 뭐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 그러면은 최근에 이제 방산주에 대해서 요즘에 주가가 그 정고점을 돌파를 빈번히 실패하다 보니까 이제 얘네들은 주도주로서는 이제 재미 다 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데, 네. 아직은 저희가 그 판단은 내리기에는 좀 시기상조다, 이렇게 좀 봐도 되겠네요. 네, 저는 아직은 조금 이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사실 방산주가 결국 중요한 게 첫 번째가 앞에서 말씀드린 지정학적인 부분이고, 또 두 번째가 뭐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고, 이제 세 번째가 당연히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아직 저희는 그 끝을 보지 않았다, 피크를 보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수주도 저희가 뭐 폴란드로 이번에 천무해서 에어로스페이스가 5.6조 원 이렇게 수주도 받았지만, 사실 그 이상으로 좀 나올 수 있는 이제 규모의 파이프라인도 뭐 중동이나 뭐 미국에서도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이고, 아직 저희가 피크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여기서 이제 밸류에이션 트랩에 갇혔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제 어렵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피크 이야기 하셨는데, 그럼 저희가 방산주의 피크 아웃을 어느 정도 미리 선제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신호들이나 뭐 지표들, 숫자들 같은 것들 좀 알 수가 있을까요? 사실 뭐 결국은 이제 수주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살짝 작년에 이제 주가가 좀 빠지고 하반기부터 조정기에 들어갔던 이유가
뭐 이제 저희가 연말에 이제 5.6조 원 그 수주를 선물을 에어로스페이스에 네. 받긴 했지만 그 이전에는 사실 폴란드 K2 전차랑 그리고 필리핀 FA50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그거 합치면 거의 100억 불 정도고. 얼마 안 됐네요, 진짜. 네, 저희가 2022년에 170억 불 수주하고 나서 그 네. 2023년도에 140억 불 수주하고 2024년도에 90억 불 수주를 하고 네. 2025년에 이제 100억 불밖에 수주를 못하는 그림이 나왔으니까 아, 이제는 성장이 정체가 됐다. 우리가 네. 그 전고점인 170억 불 뚫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이 나오면서 이제 조금 그 주가가 디스카운트가 많이 네. 됐던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저는 이제 수주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인 거고 올해 이제 수주가 얼마 나오냐, 뭐 네. 내년에 얼마 나오냐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은 올해 수준은 일단은 걱정할 건 없는 것 같고 이제 올해 중반이나 그 어느 시점 맞습니다. 넘어가면은 내년도 수주 이야기를 할 텐데 그때가 어떻게 보면 또 한번 방산주들한테는 도전적인 환경에 직면할 수 있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같은 성장주인데 오늘 저희가 로봇과 방산 네. 쪽을 여쭤봤거든요. 숫자가 찍히지 않는다는 건 공통점이지만 그렇진 않죠. 내러티브가 있다는 건 공통점이지만 숫자가 그래도 찍히고 있는 방산주 쪽을 더 토픽으로 보고 계신가요? 사실 이제 뭐 이게 저는 투자자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대단히 좀 네. 나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조금 이제 당연히 뭐 펀더멘털적인 부분들을 보면서 이제 뭐 너무 이제 과한 수익률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좀 담아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저는 방산주를 이제 선호를 하고 있고 네. 다만 이제 미래에 대해서 조금 이게 이 표현이 적합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로봇 산업에 대해서 이제 동의를 하고 네. 베팅을 할 수 있다라는 분들은 당연히 전 로봇 쪽이 더 아웃퍼폼할 수 있는 여지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건 성향에 따라서 봐주시면 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보수적인 성격이다 보니까 네. 방산을 좀 더 선호하는 숫자까지 부분이 뒷받침이 되는 방산주를 더 선호하신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혹시 더 하고 싶은 말씀,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연구원님? 일단은 이제 오늘 뭐 로봇부터 해서 방산까지 네. 이제 많이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기는 했는데 네. 사실 제가 이제 조선이랑 뭐 운송도 이제 보고는 있고 네. 사실 지금 이제 투자자분들 사이에서 막 방산도 비싸다, 뭐 로봇도 비싸다 그쵸.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네. 이제 하나의 좀 저의 개인적인 아이디어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이제 약간 이 로봇 기업이 아닌데 로봇 기업이 될 수 있는 회사들 또는 방산 기업이 아닌데 방산 기업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업들을 이제 서치 한번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대한항공도 커버를 하고 있는데 네. 대한항공도 사실 알게 모르게 방산주거든요. 근데 지금이야 뭐 여객 예, 나 그쵸. 뭐 화물 여기, 운송 화물, 때문에 네. 이제 뭐 아시아나와의 통화 뭐 여러 가지 네. 이제 이슈들이 있긴 하지만 대한항공이 또 놀랍게도 무인기 이런 것들을 정말 잘합니다. 그리고 방산도 계속 신규 수주가 늘어나고 있고 순수 잔고가 차오르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어느 순간에 지금은 뭐 PER이 막 5배, 6배 수준이지만 그쵸. 방산은 이제 저희가 20배 정도 평균으로 잡아서 보니 분명히 또 리레이팅 될 수 있는 여지들은 있을 테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좀 기회들까지 같이 보시면은 어떨까라고